자, 이제 마지막 단어는 9단원입니다. 9단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인데, 자, 먼저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세계 인구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특정 시점 이후로 언제? 이 17세기 산업혁명 기점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5억 명이었는데 2020년 지금은 약 78억 명의 인구다. 이렇게 되고 있다. 는 거죠. 그 전망을 보시면 또 30년에는 85억, 50년에는 97억, 2100년에는 112억으로 이렇게 100억이 이제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전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요. 국가별 인구 증가 전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는 역시 중국이죠. 중국. 지금 그래서 2015년 보시면은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한 13억, 14억 이 정도 되고, 그 뒤로 인도가 이렇게 추격하고 있어요. 인도의 인구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아직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지금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 거 맞먹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으면서 출산율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 유럽도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2022년경 이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50년을 전후해서 나이지리아가 이제 세계 3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옆에 요거 좀 한번 살펴볼게요. 대륙별 인구 비중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인도나 중국 둘 다 어디 국가입니까? 아시아 국가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가 어쨌든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남미는 물론 이제 아직 그 개발도상국이라서 남미는 출생률이 좀 높은 편이지만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선진국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인구는 남미와 북미를 합친 것인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인구가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죠. 어디야?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은 이제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뭐 호주랑 뉴질랜드 쪽인데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인구 변화폭이 별로 크진 않다.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알아두실 거는 뭘 알아두시면 좋냐?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순위 한번 좀 볼게요. 어디가 가장 높다? 아시아가 제일 높죠. 현재는 아시아. 그 다음이 어디다? 그 다음이 아프리카. 자,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 아메리카. 그 다음 어디다? 그 다음 유럽. 요 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아니아는 당연히 꼴찌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순에 지금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좀 살펴보면 세계 인구 성장 요인을 한번 좀 보면, 자, 인구가 성장하는 이유는 산업혁명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 발달이 제일 중요하죠. 위생과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의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위생시설 개선되고 인구 부양력이 증가하게 된다. 식량 생산량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자,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분포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면 지구 가운데를 적도라고 얘기하죠. 적도 위쪽이 북반구고 적도 밑쪽이 남반구인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또 인도나 중국 다 어디 쪽에 있어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대부분 인구가 어디에 위치한다? 북반구에 분포하고 있다. 북반구. 그리고 이제 세계 인구의 80%가 해발고도 500m 이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당연하지. 산 위에서 살기 어렵잖아. 물론 이제 열대 고산기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살기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거대 도시나 뭐 농작물을 이제 거대 도시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낮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세계 인구 60% 이상이 해안으로부터 500km 이내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게 이제 교통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북반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발보다 낮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해안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 여러분. 이거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 보면 북미 쪽 미국이네.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 이 해안가. 이제 동부에 있거나 서부에 있거나 내륙 쪽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존재하지 않죠. 또 우리가 아는 또 어디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호주인데 호주. 호주 같은 경우도 대도시들은 이 안쪽 호주 안쪽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호주도 이제 대도시들은 주로 이 외곽 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드니나 이런 도시들은 다 외곽에 있다. 그래서 해안가 쪽에 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을 좀 구분해 보면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에 유리한 지역이고 공업이 발달한 지역 등이 인구에 밀집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지역이 인구에 밀집해 살겠죠. 희박한 지역은 자연환경이 좀 인간이 살기 불리한 지역이거나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희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의 특징. 근데 딱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딱 이제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보면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자, 인구 변천 단계 모형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구 변천 단계인데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사망률도 높고요.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죠. 그래서 여기 요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산다사라고 합니다. 애들을 많이 낳고 많이 죽기도 하고 다산다사.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낳고 많이 죽으니까 인구가 정체되어 있어요. 자,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아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다산다사. 자,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료기술이 좀 발달하게 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 그래서 출생률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은 떨어지니까 이제 여전히 출생률이 높죠. 그래서 다산. 애들은 아직 많이 낳는데 사망은 줄어드니까 다산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산감사. 그래서 많이 낳고 죽는 건 줄어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때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이촌향도 많이 발생합니다. 도시화랑 보통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팽창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어떤 인구 제한 정책 등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펼쳤죠.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펼쳤고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출생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요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출생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감산이 되고요. 이미 죽는 건 줄어들었어요. 사망률은 이미 줄어들기 때문에 감산소사가 되겠습니다. 감산소사. 3단계는 감산소사. 출산율이 줄어들고 사망률은 이미 적은 감산소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고 이제 출생률은 그냥 이제 큰 변화가 없고요. 사망률도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산소사 상태가 됩니다.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소산소사 상태가 돼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4단계에 와 있죠. 선진국들은 좀 4단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옛날의 인구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적고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겠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뭐하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 자,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애가 많은 이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잘 낳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구조가 아기들이 많은 구조가 이제 인구가 이제 성장할 때의 개발도상국들의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선진국들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950년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이제 거의 차이가 없죠.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2010년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보다는 확실히 밑에 있는 이 아이들 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할 때는 이걸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아이들의 비중이 높은가 작은가. 아이들의 비중이 작을수록 선진국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쨌든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의 비중이 높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아프리카의 지금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여기는 선진국 반열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이나 어업 같은 1차 산업 종사자가 많고요. 3차 산업 종사자는 적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그랬죠. 어쨌든 서구의 의료 의학 기술이 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아직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2010년 그 인구 구조 그래프를 보고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어떤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죠. 그 정도가 옛날보다는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방추형 형태로 이제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요 정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잠깐 살펴보면 인구 증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율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한 0.5% 정도에 밖에 안 미치고 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점점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출산 제한 정책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개발도상국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선진국보다는 한참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 평균은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인구 이동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 한번 살펴보면, 자, 인구가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 인구가 이제 배출되는 요인이고, 흡인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인구를 이제 배출한다는 거죠. 배출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임금이 낮고, 실업이 일어나고, 빈곤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고, 인종, 정치, 종교적 억압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있으면 당연히 살기 힘들겠지. 그럼 뭐야?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얘들아, 짐 싸라. 가자. 하게 되는 거죠.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인구를 이제 흡입하는, 인구를 빨아들이는 요인은 뭐가 있냐면, 이 흡입이겠죠. 인구의 흡입 요인 한번 좀 살펴보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임금, 교육문화, 보건시설이 풍부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살기 좋다 이거야. 살기 좋으니까 인구를 흡입한다,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구 이동 유형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이동하는 건 자발적이에요. 야, 선생님 저 유학 갈래요? 유학 가고, 선생님 저 일자리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갈래요? 자발적이죠.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 화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걸 이제 화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이고, 강제적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동하는 겁니다. 노예무역에 의해 가지고 흑인들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유럽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이제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를 개발하려고 흑인들을 노예 상선에 태워가지고 보내버리죠. 그런 게 이제 강제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간을 보면 일시적인 거,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해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영구적인 건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아예 거기 살려고 이민을 위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 원인 요게 중요한데요. 자, 경제적으로 원인이다. 그럼 일자리와 높은 임금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경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취업 위해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한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가 그때 이제 영국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 또 정치적 억압 및 전쟁으로 인한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내전이라는 건 그 국가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 국가 안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시민들이 이 전쟁의 위험 속에 도저히 살 수 없다. 좀 이제 안정된 나라로 가고 싶다 해서 이동하면 정치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난민이라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상당수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정치적 요인이고,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휴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이동이 있겠죠.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 수위가 높은 섬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대, 땅의 높이가 좀 낮은 섬들은 이제 침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섬들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죠. 땅의 고도가 낮으니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면 위가 올라오면 그 땅이 잠기게 되죠. 이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인구가 이제 유출되는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자,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실업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죠. 실업자였던 사람이 이제 외국 가서 일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외국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고, 외국에서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외화가 유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 노동력이 좀 부족하게 되죠. 경제 성장 잠재력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구 유입국 같은 경우는 노동력 부족이 좀 해소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뭐 이제 3D 업종 이런 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근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제 인구 이동 부분 한번 좀 살펴보면,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주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북아메리카,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아르헨티나, 뭐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 프랑스, 영국, 스웨덴,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나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잘 사는 편이고, 여기 코트디부아르 뭐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좀 갖춰져 있고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로 이제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주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들은 여기 저기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그 옆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주목하신다기보다 이렇게 이주가 많은 국가들이 어디인지를 한번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도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이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초혼 연령, 첫 결혼한 연령이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해서 우리나라 지금 0점대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데, 사망률이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유소년층 인구의 비중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사회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고, 노인 복지 비용 상승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죠. 이 어떤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지속될 수 있는지 되게 이제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게 노년 인구를 말하는 건데, 노년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살펴보는 겁니다. 노년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고령화 사회인데, 노년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 되고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늙어가고 있는 사회다. 그리고 이게 14% 이상, 20% 미만이 되면 이미 늙은 사회, 고령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21% 이상이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페이크고 이제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이제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다. 초고령화. 그래서 다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개발도상국은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식량 및 자원이 부족하고 기아 및 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인구를 부양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그나마 발달된 쪽으로 인구가 모일 테니까 대도시 인구가 굉장히 과밀되고 있다. 그래서 이촌양도 현상 및 도시 내 인구의 높은 자연 증가율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과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갈등이 심하다고요. 도시 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뭐 이런 이제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해결 방안 보시면, 자, 정책적 방향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출산 육아 비용을 보조해 준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 3명 나오면 이제 지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세금의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 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년 인구의 재취업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노인 복지 대책을 좀 마련해주고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네, 좀 뻔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숙제죠. 그다음에 인구가 이제 급증하니까, 인구가 급증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산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요. 인구 성장 억제 정책을 좀 시행해야 되고, 대도시의 인구 과밀에 대해서는 인구 분산 정책, 그래서 이제 지역 도시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또 가치관의 변화도 좀 필요하겠죠. 가족 친화적 가치관 좀 개인주의가 워낙 요즘 심해지니까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좀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 확립하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고, 세대 간 정의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가 있고 이제 새로운 태어나는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복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 부담 지어야 되느냐. 미래 세대에게 복지 비용 부담을 이렇게 전가해도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가치관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자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원의 특성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거 세 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원의 특성. 자,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그 다음 편제되어 있다. 편제되어 있다는 건 골고루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집중 분포. 석유 같은 게 이게 심하죠. 그리고 가변성. 이 자원의 가치라는 것은 변한다 이겁니다. 그 산업혁명 이전에 는 이제 석유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어 사람들이. 그죠? 그냥 검은 물이네, 마실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제 문명의 발달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외워둔다. 자, 이런 자원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원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인데 인간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의 쓱 보고 그렇구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주요 에너지 자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석유와 석탄을 비교해 보겠다. 자, 석탄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석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어디다? 중국이다. 석탄 하면 중국. 잘 외워두신다. 석탄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근데 중국에서는 또 뭐야? 소비도 많이 해요. 소비도 많이 해가지고 수출에서는 중국이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워낙 석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석탄 수입도 1위다. 생산도 1위, 수입도 1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생산도 1위, 특히 생산량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생산량 1위를 잘 알아두셔라. 중국에서 생산 1위, 근데 수입도 1위다. 자, 이 석탄의 특징을 보면 산업용으로 이용돼요. 주로 이제 화력발전 이런 데 쓰거나 아니면 제철소에서 쓰거나 이렇게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고 철광석과 함께 산업혁명 원동력이고요. 자, 언제 위치해 있냐면 고기조산대라는 어떤 지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기조산대, 뭐 신기조산대 이런 거는 지층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기조산대는 고생대 때 생겨난 조산대, 산이 만들어지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고생대 때 생겨난 산이 만들어낸 지역의 지층에 주로 매장돼 있다. 고기조산대에 매장돼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석탄은 고기조산대. 그리고 석유에 비해서 좀 이거는 그래도 나라마다 좀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이 탄광촌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석유에 비해서는 적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석유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자, 어디가 1등이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생산량을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 이런 데가 높죠. 근데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해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우디가 이제 석유 재벌들이 많잖아. 그다음 뭘로 한 거야? 수출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수출량을 보셔야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수출량이 많다. 그래서 이 석유 같은 경우 이 수출량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량에서 사우디가 있구나. 그리고 뭐야? 이 생산량도 거의 사우디가 상위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건 석유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량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들이 많다. 근데 뭐 수입량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생산량하고 특히 수출량, 사우디가 수출 짱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석유구나 보시면 됩니다. 주요 특성을 보면 수송용, 그래서 어떤 비행기나 자동차에 우리가 이제 석유, 기름 넣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쓴다. 이따가 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생대에도 나눠서 신생대 3기 때 만들어진 지층인데 그래서 신생대 3기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거 그냥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이 되어 있다. 자, 이 석유 같은 경우는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편제성이 굉장히 높고 사용량이 많아서 국제 이동량이 활발하다. 그래서 유조선들이 오늘도 망망대해 위를 지금 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사우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생산량을 보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높습니다. 자, 천연가스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상위권에 있구나.
자, 수출량을 보시면 그래서 누가 1등이다? 러시아가 1등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하면 어디? 러시아. 석탄 하면 어디? 중국. 석유 하면 사우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가스를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파이프 같은 걸 통해서 천연가스를 이제 운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역시 이 천연가스는 말이죠. 석유와 보통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서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오염 물질 발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석탄보다는 석유가 적고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 천연가스가 가장 적다. 상용화 시기를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발달했던 건 석탄이죠, 석탄.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최초의 기차들 보면은 다 이제 석탄 이렇게 넣어요. 석탄 넣어가지고 푸시 뿌 하고 이제 이렇게 기차가 막 움직이잖아요. 귀멸의 칼날 이런 만화들 보면 거기 이제 최초의 이제 기관차가 등장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다 석탄으로 운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이 이제 최초로 상용화되었고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 이런 순서로 이제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냉동 액화 기술은 천연가스에 대한 기술이고 잠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최근만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최근에 뭐가 가장 많이 쓴다? 순서만 잘 기억해.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석탄입니다. 그 다음 뭐다? 천연가스. 그 다음 이제 원자력. 뭐 이런 순서로 간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지금 현재 소비 비중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석유가 어쨌든 가장 많이 쓴다.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천연가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석탄과 석유의 지역별 생산과 이동인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주 출제되는 거라서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근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우디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아, 이건 뭐구나. 이거 뭐뉴? 석유다. 석유. 사우디에서 출발한다. 사우디에서 출발해서 이동한다. 뭐야? 석유라는 거죠. 석유. 자, 석탄은 이 보시면 자, 어디에서 많이 이제 이동하는 미국에서도 많이 수출하고요. 여기 보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석탄이다. 참고로 여기 천연가스는 안 나와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수출한다? 러시아에서 많이 수출합니다. 러시아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사우디가 가장 큰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색 요거는 석유가 되겠고 호주에서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요게 석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원 분포와 소비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국가 간의 자원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 보면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가지고 자원 민족주의는 뭐냐면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민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게 자원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 국가들이 우리 석유가 다 우리 땅에서 나는데 이건 다 우리 거야. 그럼 우리가 생산하든 말든 다른 나라 참견할 게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자원 민족주의예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원 수송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국제적 분쟁이 사실 이런 자원을 둘러싸는 분쟁이 많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는 이걸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는 어쨌든 매장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고갈, 이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해가지고 지구오염,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아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쓰자. 태양열을 활용하자. 뭐 아니면 지열을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청정 에너지 개발해서 자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 밑에 자원 분쟁 지역 잠깐 막 외운다기보다는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딱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스피해 지역, 러시아 이쪽이 이제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러시아와 이 중동 나라들, 이 동부 유럽 이런 국가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이제 카스피해 쪽. 이제 유전지대 및 송유관 확보 때문에 이제 다툼이 좀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이제 기니만 쪽. 역시 유전지대를 둘러싸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여기 역시 원유 수송 기지를 두고 다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죠. 다 갈등이 있고요. 이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이 천연가스 나오는 가스전을 둘러싸고 좀 분쟁이 있다. 남중국해 역시 원유와 천연가스를 두고 분쟁이 좀 있고요. 여기 베네수엘라와 미국 석유 기업 간의 분쟁에 있는 오리노코 강 유역도 있고요. 이 포클랜드 제도는 이 역사적인 것들이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역시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해 지역, 북극해에서 역시 천연가스, 석유가 이제 발견됨에 따라서 그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한 논쟁들이 역시 발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발전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고요.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국제협약을 체결하죠. 뭐 파리협약이라든가 교토의정서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시행해가지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좀 지원해가지고 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야 빈부격차가 좀 완화돼서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유지가 되겠죠. 자, 개인적 노력으로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걸 먹자. 로컬 푸드 사자. 그리고 그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노력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미래의 지구촌과 우리의 삶. 역시 마지막 부분답게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미래사회 예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사회 우리가 예측해야죠.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막고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미래 예측을 좀 해보자. 과학에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거나 아니 개인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해왔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미래 예측하고도 했었는데 최근엔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체계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해졌다. 자, 그 예측 방법 한번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두 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있어요. 이걸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문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문항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항을 전문가들에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들이 회신을 하겠죠. 매일 이거 회신이 들어옵니다. 그럼 회신 들어온 내용을 또 종합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공유를 해요. 전문가들에게 다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보내는 거야. 그 회신, 그러니까 서로 이 전문가들끼리 서로에 대한 답변들을 다 공유하고 또 그 새로 들어온 질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이 어쨌든 합의되는 의견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설문을 계속 반복하고 그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전문가들끼리의 어떤 나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방식을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고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미래를 가정하고 미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중요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시나리오 1, 2, 3, 4, 5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이럴 땐 이럴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이럴 땐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래를 상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래를 상정해 놓고 그에 걸맞는 최적의 어떤 우리의 솔루션을 찾아오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벤져스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몇 천만 개의 뭐 미래를 봤다 그러잖아요. 나름의 시나리오를 본 거죠.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죠. 시나리오 기법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그에 따른 어떤 최선의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시나리오 기법이다. 자, 잠깐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국제협력 사례가 나와 있는데 뭐 학교에서 이걸 혹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면 한번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협력 사례 한번 외워볼게요. 꼭 외워야 될 거. 여러분, 람사르 협약 정도는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좀 아셔야 돼요. 습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런던 협약은 폐기물 해양 투기 함부로 하지 말자. 는 것이고,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산성비,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자 산성비와 관련이 있고, 자, 몬트리올 유정선은 오존층 보호.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함부로 국가 간 이동하지 않게 해야 된다.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폐기물 막 개발도상국으로 막 버려버리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주의자 다 아는 거고, 생물 다양성 협약, 그래서 열대림 보존해가지고 생태계를 좀 보호하자. 사막화 방지, 이건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사막화가 사막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교토 오정서, 파리 협정은 두 개 다 뭐야? 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토 오정서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되었고, 파리 협정은 이제 개발도상국까지도 좀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한번 뭐 요건 학교에서 자세히 가르쳐줬다면 그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지구촌의 모습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갈등도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빈부격차 커질 수 있고요. 선진국이 점점 세계화가 되면서 개발도상국까지 진출하게 되니까 빈부격차 커지고 문화적 차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빈부격차가 여기서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의 어떤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이 커지고요. 국제기구 활동 등으로 국가 간 상호 우전성이 증가하게 된다. 야, 뻔한 얘기입니다.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고. 자, 과학적 측면으로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우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네,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 복제, 배아 복제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생명윤리 문제 발생하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하고 특정 직업이 이제 소멸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야, 여러분 맥도날드 가보시면 뭡니까? 지금 키오스크가 다 막 하고 있죠. 이런 인공지능이나 어떤 전자화가 되면서 특정 직업도 소멸할 수 있어요. 이 실험 문제 이것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AI가 다 이제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직업들을 대체해버리면 이 실험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대비해야겠지.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자원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 환경을 보존하자. 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그냥 이것도 뭐 그냥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쓱 보시면 되는데. 자, 올바른 인성과 뭐야? 가치관을 정립하자. 그래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개방적 태도와 관용적 태도를 길러야 된다. 뻔한 얘기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 특정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는 어떤 지구촌을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 시민의식, 도덕성, 시야와 포용력을 갖춘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자. 우리는 지구촌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대처하는 만큼 달라지는 것이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신다고 보시면 돼요.